안녕하십니까. 자, 공공경제학 14주차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은 그 바람직한 조세제도에 대한 탐색입니다. 자, 바람직한 조세제도 해가지고 여러가지 최적 조세 이론이라든가 바람직한 조세가 어떤 것이냐 등등 나오는데, 사실은 그 가장 바람직한 조세다 해가지고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애덤 스미스가 제시한 조세 원칙도 있죠. 애덤 스미스가 제시한 4가지 원칙 해가지고 공평의 원칙이라든가, 공평해야 한다는 거죠. 또 두 번째 명확의 원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 번째 편의의 원칙, 그 다음에 이제 경비 절약의 원칙 해가지고 4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독일의 역사학파 경제학자인데 바그너가 있습니다. 바그너도 이제 크게 4가지로 구분해가지고 9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부터 조세라고 하는 게 그만큼 이제 국민에겐 부담이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조세 원칙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조세 원칙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바람직한 조세 제도하고도 관련이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것은 주로 효율성과 형평성 이런 측면에서 조세 관련해 가지고 정리해 왔는데, 이것은 이제 바람직한 조세 제도 해 가지고 몇 가지 그 최적 조세 이론 해 가지고 몇 가지 보겠습니다. 최적 조세라고 해서 이제 조세 구조 얘기하는 겁니다. 옵티멀 텍스 스트럭처 해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조세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도 있죠. 여러 가지 직접세와 간접세가 어느 정도의 비중이 되어야 하느냐, 즉 직접세 위주냐 간접세 위주냐 하는 거. 왜냐하면 각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강조하는데, 여기서도 그 최적 조세 구조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원칙과는 약간 관련이 없이 최적 조세 구조 얘기하는 건데, 가장 기본적으로 최적의 조세 구조는 뭐냐?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세 구조입니다. 그러면 사회후생을 극대화한다는 말은 뭐죠?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것처럼 사회후생을 극대화한다, 이 말은 뭡니까? 자원의 효율적 배분. 우리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얘기를 할 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사회후생의 극대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적의 조세 구조 해가지고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만 강조하는 거죠? 효율성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분배의 공평성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2가지의 적절한 타협이에요. 어차피 효율성과 공평성은 상충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2가지 사이에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지는 선에서 최적의 조세 구조를 찾고 있습니다. 2가지를 갖다가 다 최대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가지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지는 이런 선에서 최적의 조세 구조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적의 조세 구조 관련해 가지고 대표적인 학자가 몇 명 있습니다. 이걸 명시적으로 제시한 학자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학자가 램지가 있습니다. 램지라고 해갖고 특히 그 조세론과 관련해 가지고는 가장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아또가 있는데, 보아또 해가지고 원래 프랑스 계열이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프랑스식으로 발음한다면 부아또라고 하는데, 영어식으로들 다들 발음하기 때문에 보아띠라고 합니다. 보아떼. 그래서 국내 교과서에서는 다들 보아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전통적으로 최적 조세 이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최적 조세 이론은 거의 다 효율성만 강조하는 거예요. 대개는 전적으로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일정한 수입을 달성해야죠. 일단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일정한 조세 수입을 달성하면서도 효율성의 상실은, 어차피 조세 자체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건 틀림없죠. 조세를 갖다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비한다면, 조세를 갖다 부과하게 되면 당연히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하고,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하니까 당연히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효율성의 상실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조세 수입을 달성하면서도 효율성의 상실을 최소화하는 이런 조세 제도를 갖다가 탐구하고자 했던 겁니다. 램지, 부아또 이런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배적 측면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분배적 측면에 가지고 형평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성까지 고려한 최적 조세 이론도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형평성이라는 것은 적절한 기준을 갖다가
적용하기가 어렵죠. 다분히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념적인 측면에서 학자들의 사상이 포함되기도 하고 해가지고 형평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배적 측면에 가지고 형평성을 감안한 조세 이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대표적인 것은 효율성을 위주로 하는 이런 그 최적 조세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최적 조세 이론, 이것이 지배적인 흐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로 램지와 부아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최적 조세 이론해 가지고 최적이라는 말 썼죠. 옵티멀.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써온 바로는 최적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최적. 최적이라는 말은 효율적이다, 합리적이다, 경제적이다. 물론 경제학에서는 다 같은 말입니다. 경제학에서 경제적이다, 합리적이다, 효율적이다, 최적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의미는 뭐죠? 만약에 효과가 일정하다면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비용과 효과가 있는데 편익이 있는데 만약에 편익이 일정하다면 비용을 최소화한다. 또 만약에 비용이 일정하다면 편익을 최대화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최적이라는 개념이 포함된 말입니다. 가장 효율적이라는 말이죠. most efficient.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이런 의미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최적 조세 구조를 찾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조세 구조가 있습니다. 선택 가능한 조세 구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파레토 효율적. 자,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말. 이 말 뭐라고 했죠? 파레토 최적이라고도 했죠. 파레토 효율적 또는 파레토 최적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파레토 효율적 조세 구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럼 이제 파레토 효율적 조세 구조가 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조세 구조가 있습니다. 일단은 자, 선택 가능한 조세 구조가 많은데 그 중에서 먼저 파레토 효율적 조세 구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파레토 효율적인 조세 구조도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럼 그 중에서는 뭐죠? 그 중에서 공평성의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공평성의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파레토 효율적 조세 구조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조세 구조를 선택하는 거죠. 뭐 말은 가장 이상적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조세 구조 중에서 파레토 효율적 조세 구조를 찾아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조세 구조를 선택한다. 뭐 가장 바람직하죠, 이게. 그렇지만 현실에서 이런 방식으로 최적의 조세 구조를 찾는 일은 쉽지는 않다는 점을 확인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가장 근사적으로 가까운 이런 조세 구조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적의 조세 이론이라고 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최적의 조세 구조를 찾는 게 쉽지 않다고 그랬죠. 그러면 최선의 방책은 찾을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자 이거죠. 그러면 최선의 방책을 찾을 수 없다면 뭘 찾을까요? 세컨 베스트죠. 차선의 방책. 그래서 차선의 방책을 찾는데 주력하는 겁니다. 가지고 이제 조세 부과가 효율성을 상실시킨다는 건 틀림없죠. 데드웨이 로스를 갖다 가져온다는 점은 틀림없는데 데드웨이 로스를 갖다 가져온다는 점은 일단은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면서 가능하면 데드웨이 로스를 갖다 최소화하는 효율성의 상실을 최소화하는 이런 조세 구조 이걸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조세 이론해 가지고 두 가지 유형이 흔히 언급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종류의 조세를 통해서 국가 재정 수입을 얻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죠. 어떤 종류의 조세. 조세는 물품세도 있고 소득세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잖아요. 또 조세라고 하는 것도 어떤 방식으로 부과하느냐 하는 거니까 어떤 방식으로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어떤 종류의 조세를 통해서 조세 수입을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구체적인 조세를 놓고 구체적인 조세 가지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물품세와 소득세가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조세를 놓은 다음에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냐 이것이 최적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조세를 놓은 다음에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적인가 이걸 논의하는 겁니다. 사실 그 조세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근데 독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점의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세금을 갖다 부과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이럴 때 세금을 어떤 식으로 부과하는 게 효과적이냐 하는 겁니다. 세금을 어떤 식으로 부과하느냐. 그래서 근데 종량세도 있고 정액세도 있고 정액세, 종량세,
종가세, 이윤세 등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효과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큰 것이 뭐냐. 물론 효과를 따지기 전에 데드웨이 로스를 갖다 최소화하면서 효과가 큰 거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적의 조세 이론이라는 것이 이런 차원에서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종류의 조세를 통해서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두 번째는 자, 구체적인 조세를 놓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최적인지 이런 걸 논의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바람직한 조세 형태 해가지고 직접세와 간접세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뭐 늘 언급되어 온 거죠. 직접세와 간접세. 왜냐하면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각기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직접세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것이 소득세 아닙니까? 자, 소득세고, 자, 소득세에서는 예컨대 누진율을 적용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간접세에 대해서 누진세를 적용할 수 있나요? 없죠. 간접세 같은 것들은 특징이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 부가가치세입니다. 자, 부가가치세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부가가치세. 예컨대 이재용 부회장이 소주 한 병을 사 먹어도 세금을 갖다가 100얼마 내죠. 그 다음에 거지가 동량 받아가지고 소주 한 병을 사 먹어도 100얼마 세금 냅니다.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재용 부회장과 거지가 똑같이 내는 세금이에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누진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게 직접세라면 각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가장 오래된 논의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직접세와 간접세. 여기서도 일단 자, 조세 수입이 똑같다면 물품세보다 자, 소득세를 갖다 부과할 때 사회후생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조세 수입의 액수인데 물품세보다는 소득세를 부과할 때 사회후생이 더 크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물품세보다는 소득세가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게 정확하게 맞느냐? 여기도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습니다. 만약에 물품세를 갖다 부과하는 경우 예산선입니다. 물품세를 갖다 부과하는 경우 예산선은 지금 선분 AC다. AC입니다. AC고, 그럼 이제 AC가 예산선이라면 AC에 접하고 있는 무차별 곡선이 I1이에요. I1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자, 소득세를 갖다 부과하는 경우에 예산선은 뭐냐? 자, 소득세를 갖다 부과하는 경우, 자, 똑같은 효용을 얻으면서 소득세를 갖다 부과한다. 그런데 소득세와의 예산선은 어떠냐? 똑같은 조건입니다. 똑같은 조건 하에서 예산선을 갖다 긋는데 그 물품세를 갖다 부과하는 경우 예산선하고 소득세를 갖다 부과하는 경우 예산선을 갖다 비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선분 A씨가 예산선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예산선은 GH가 됩니다. GH. 그럼 이제 물품세를 갖다 부과하는 경우에는 무차별 곡선은 I1에 접하게 돼요. I1에 접하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균형점이 E2가 돼가지고 무차별 곡선 I2에 접하게 되는 거죠. 어느 게 효용이 더 높아요? 당연히 원점에서 멀리 위치한 무차별 곡선이 효용이 높죠. 그렇다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소득세가 더 높은 효용을 주기 때문에 따라서 소득세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지만 그 근거라든가 이유에 대해서 엄밀한 논리적 근거를 갖다가 제시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자, 지금 분석하는 모형 가지고 보게 되면 자,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을 이용하는 경제 모형 가지고는 분명히 자, 같은 금액의 액수인데 소득세를 갖다 부과하는 경우 소비자 효용이 더 높다. 물론 소비자 효용을 다 합치면 사회후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득세를 갖다 부과하는 경우가 더 높은 사회후생을 준다. 그러니까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은 나오는데 왜 그런지 엄밀한 논리적 근거를 갖다가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세 수입이 똑같다면, 자, 조세 수입이 똑같다. 그래서 조세 수입이 같다면 물품세보다는 소득세를 부과할 때 자, 사회후생이 더 크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본다면 결국 뭐냐? 소득세가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그러나 뭐야? 엄밀한 논리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적 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대적 논의 관련해 가지고는 그 유명한 게 애킨슨 다 아시죠? 애킨슨 지수 앞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평생 분배 문제에 천착한 이런 학자입니다. 분배 문제를 연구한 학자고, 애킨슨은 노벨상은 못 탔지만 그러나 이제 그 제자인
제자가 이제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이제 스티글리츠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앵거스 디턴인데 분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2018년인가 노벨상 탄학자가 애킨슨의 제자 앵거스 디턴이고, 조셉 스티글리츠는 오래전에 노벨상 탔죠. 스티글리츠 앞에서 나왔었죠. 특히 우리가 비대칭 정보와 관련해 가지고 또 이 정보 영리학 분야에서 업적이 많은 학자인데, 물론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대칭적 정보와 관련해 가지고 이걸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겁니다. 그 중에가 바로 이제 이거죠. 그래서 그 애킨슨과 스티글리츠의 연구에 따르면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 자, 세금을 내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 다 알 수 있나요? 정부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죠, 정확하게는. 물론 몇 가지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납세자의 능력을 파악하긴 하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납세자의 능력은 감추어진 특성이라는 것이죠. 자, 비대칭 정보화에서 감춰진 특성이다. 그러면 자, 경제적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감춰진 특성이기 때문에 그나마 뭐요? 관찰 가능한, 좀 더 객관적인이죠. 관찰 가능하다는 얘기는 좀 더 객관적인 다른 특성을 대리변수로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찰 가능한 다른 특성을 대리변수로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선별수단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선별이라는 말은 골라낸다는 말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 작은 사람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영어로 스크리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별수단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강조하는 게 바로 선별이론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선별이론하고 신호이론 두 가지는 대표적인 학자가 마이클 스펜서가 있습니다. 마이클 스펜서가 제시한 건데 다른 여러 학자들도 이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선별이론이에요. 경제적 능력을 파악해야 되는데 경제적 능력은 감추어진 특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선별 가능한 또는 객관적인 다른 특성을 대리변수로 해가지고 선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경우에도 문제는 무엇을 대리변수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럴 때 무엇을 대리변수로 할 것인가 해가지고 그 선별 수단을 선택할 때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선별 수단을 선택할 때 뭐 현실적으로 경제적 능력을 파악할 때 많이 쓰는 게 예컨대 뭐 소득이라든가 임금률 많이 씁니다. 소득이라든가 임금률 가지고 많이 판단하는데, 그렇지만 이 선별 수단이 갖춰야 될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선별 수단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당연히 경제적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과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야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경제적 능력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자, 두 번째는 민간 부문의 의사결정에 최소한도의 교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선별 수단이 뭐든 간에 민간 부문의 의사결정에 교란을 가져오는 것은 틀림없는데 교란은 최소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능력과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져야 되고, 반면에 민간 부문의 의사결정에는 최소한의 교란을 갖다 가져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 비용을 극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지고 현실에서는 능력의 대리변수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뭐예요? 소득입니다. 소득이지만 역시 이 소득도 능력의 지표로서, 경제적 능력의 지표로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바람직한 조세 형태 해가지고 소득세와 지출세 관계입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직접세와 간접세 갖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소득세와 지출세. 자, 대부분의 경우 소득을 중시하고 있죠. 그래갖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득세가 직접세 체계에서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뭐 옛날부터 고대부터 그랬죠. 자, 소득세가 직접세 체계에서 가장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근데 이제 이러한 소득세를 지출세로, 자, 소득은 돈을 받는 겁니다. 얻는 거예요. 얻을 때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얻을 때 부과하는 것이고, 지출세는 반대로 뭐예요? 돈을 쓸 때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세 대신에 오히려 지출세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의견이 꽤 있습니다. 자, 돈을 얻을 때, 소득을 얻을 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쓸 때 중요하다는 거죠. 얻은 건 많지만 안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얻은 건 적지만 다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 소득세를 갖다가 지출세로 대체하는 것이, 자, 지출세라고 해가지고 지출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익스펜디처예요. 익스펜디처 텍스 해가지고
이거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 소득세와 지출세의 차이는 단지 뭐냐? 저축에서 나오는 소득의 과세 여부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소득을 안 쓴다는 얘기는 저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쓰면 저축하는 것이고 저축하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세와 지출세의 차이가 중요한 게 그겁니다. 저축에서 나오는 소득의 과세 여부에서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지출세라고 할 때는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부과한 겁니다. 돈을 쓴 거 아니에요. 쓴 사람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거죠. 쓴 사람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거니까 대인세라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세금이다. 사람에 대한 세금 해가지고 퍼스널 텍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게 대물세입니다. 이거는 대물세. 대물세 해가지고 인램 텍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의 물품세, 뭐 부가가치세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물품세 같은 것들은 대물세죠. 그래서 우리가 지출세는 사람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대인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대물세의 성격을 갖는 보통의 물품세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지출세하고 물품세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겁니다. 지출세는 대인세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보통의 물품세는 대물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출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출세 같은 경우에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수 있죠.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능력이 아주 높으냐, 고아래냐, 고아래냐, 고아래냐 세율을 달리 정해요. 그만큼 누진성을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누진성을 도입할 수 있다. 특징이죠. 자, 그래서 먼저 효율성의 측면에서 따져본다면, 효율성의 측면에서, 그래서 특히 그 지출세를 지지하는 학자들, 지출세를 갖다 지지하는 학자들은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점 간 자원 배분, 시간 간 자원 배분이에요. 시점 간이라고도 하고 시간 간이라고도 합니다.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시점 또는 시간 간 자원 배분 과정에서 교란을 일으킨다고 봅니다. 교란을 일으킨다. 그리고 교란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비효율성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소득세가. 소득세는 시간 간 자원 배분에서 교란을 일으킨다. 그래가지고 비효율성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득세를 같은 수입을 가져오는 지출세로 대체하게 되면 소비자의 효용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조세 수입을 가져다주는 지출세로 대체하게 되면 소비자의 효용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만큼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소비자의 효용이 더 높아진다 이 말은 그건 뭐예요? 사회후생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고, 그 말은 곧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걸 분석할 때도 역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모형을 같이 사용합니다. 시점간 자원배분 모형이에요. 시점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가로축은 소득과 소비인데 일기의 소득과 소비예요. 현재의 소득과 소비. 그 다음에 세로축은 뭐예요? 세로축은 1년 후 소득과 소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간간 자원 배분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인데, 똑같은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이 약간 좀 복잡합니다. 그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 책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모형 자체가 이제 지금은 좀 익숙해졌죠.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 이용하는 모형.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이 달라지게 되면 일단 예산선 이동하는 거 아시죠? 예산선 이동을 해가지고 균형 조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일한 세수를 주는 동일한 조세 수입입니다. 동일한 조세 수입을 주는 소득세와 지출세 두 가지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차이가 뭐냐면, 소득세의 경우라면 이자 소득이 나오잖아요. 소득세 해가지고 일단 수입을 얻을 때 세금을 부과했죠. 세금을 냈습니다. 근데 그 세금을 낸 다음에 다 쓰지 않고 일부를 저축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축해서 나오는 이자에 대해서도 뭐예요? 세금을 내잖아요. 또 이자 소득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이자 소득에도 과세하기 때문에 예산선의 기울기가 달라집니다. 예산선의 기울기가 달라진다. 여기서 초기 부전점은 I입니다. 초기 부전점은 I고, I라는 점에서 초기 예산선이 선분 AB가 되는 거죠. 초기 예산선은 선분 AB가 됩니다. 까만색 선입니다. 까만색 선이 초기 예산선이고, 그리고 초기 부전점. 부전점이라는 건 뭐예요? 주어진 점이에요. 균형점이 아니고 주어진 점.
최초에 주어진 점은 아니다. 만약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라면 이럴 때 예산선은 CD가 돼요. CD가 예산선이 된다. 그러면 CD가 예산선이 된다면 여기에 접하는 무차별 곡선이 뭐죠? 여기에 접하는 무차별 곡선이 I 프라임이죠. I 프라임. 자, 소득세를 갖다 부과할 때 소비자의 효용 수준은 I 프라임이다. 근데 만약에 지출세를 갖다 부과한다면 지출세는 뭐냐? 선분 FG가 됩니다. F하고 G가 돼요. FG가 되고 FG에 접하는 무차별 곡선은 뭐가 있습니까? 이 더블 프라임이죠. 이 더블 프라임 해가지고 I 더블 프라임에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출세를 갖다 부과하는 경우 효용 수준은 뭡니까? I 더블 프라임이에요. 자, 소득세를 부과할 때 효용 수준은 I 프라임. 위에 원점에서 멀리 있는 겁니다. 반면에 지출세를 갖다 부과할 때 효용 수준은 얼마예요? I 더블 프라임. 당연히 여기서 볼 때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갖다가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인데, 자, 소비자의 효용 수준이 높은 게 뭐예요? 효용 수준이 높은 게 바로 지출세의 경우가 효용 수준이 높아요. 지출세의 경우가 효용 수준이 높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 수입은 똑같은데 소비자 효용은 지출세의 경우가 높다. 그럼 당연히 지출세가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갖고 이걸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모형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본 모형에서도 지출세가 더 우월하다는 것이죠. 지출세가 더 우월하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모든 모형의 경우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모든 모형의 경우 그렇지 않고, 그런데 여가와 소득 사이의 선택 모형 있죠. 여가와 소득 간의 선택 모형. 가로축에 여가 표시하고 세로축에다가는 노동을 했을 때 얻는 소득을 표시하는 이런 모형이 있었죠. 그래서 여가와 소득 간의 선택을 고려하는 일반적인 모형화에서는 지금 우리가 본 모형에서는 지출세가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가와 소득 간의 무차별 곡선 가지고 분석을 하면 지출세가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타당성을 갖지 못합니다. 이게 또 달라져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출세가 여가와 소득 간의 선택을 교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지출세가 여가와 소득 사이의 선택을 교란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소득세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죠. 앞에서 본 모형에서는 분명히 지출세가 더 우월했지만 여가와 소득 간의 선택 모형에서는 소득세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또 모형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차선 이론에 따르면 뭐죠? 하나 이상의 효율성 조건이 교란된다고 해서, 교란된 경우, 효율성 조건이 추가적으로 교란됐다고 해서 후생 수준이 반드시 더 낮아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걸 얘기했었죠. 자, 차선의 이론에 따른 겁니다. 세컨드 베스트 시오리. 그래서 하나 이상의 효율성 조건이 교란된 경우, 효율성 조건이 추가적으로 교란됐다고 해서 후생 수준이 더 낮아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했을 때 역시 소득세와 지출세 간의 관계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의 효율성. 장기적 관점이니까 당연히 뭐요?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소득 중에 일부를 갖다 저축한다. 저축한 돈이 투자가 된다. 투자가 되면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축이 자본 축적을 촉진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도 역시 지출세가 더 낫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지출세가 더 낫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소득세의 경우에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 이런 점이 이제 약점 중에 하나인데, 그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성을 주장하는 경우 자본 축적을 촉진하는 측면에서도 지출세가 낫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이론적 근거가 뚜렷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출세가 본격적으로 채택된 사례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별로 사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이 현저하게 증가했다는 실증적 근거도 별로 제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저축이 현저하게 증가했다는 실질적 근거도 제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효율성의 측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봤는데, 효율성 말고 또 공평성도 따져봐야 됩니다.
물론 공평성에 대해서는 경제학적으로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가치 판단에 관련된 문제라고 하는 거 항상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공평성과 관련해 가지고 니콜라스 칼도가 있습니다. 칼도의 주장은 뭐냐면 노동의 대가인 소득보다는 소비에 과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칼도는 자, 노동의 대가로 얻는 소득보다는 소비하는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칼도의 주장은 사회에 기여하는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회에 기여하는 행위. 사회에 기여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세할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가져가는 행위에 대해서 과세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치 판단이 개입된 말이죠. 자, 사회에 기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말고 사회로부터 뭔가 가져가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과세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스스로 소비하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고 자, 소득을 얻었지만 그걸 저축하는 거 아니에요. 저축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현재 소비를 갖다가 억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비하고 싶은 욕구를 갖다 억누르고 남의 필요에 쓰일 목적으로 저축한 돈, 남의 필요에 쓰일 목적으로 저축한 돈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 불공평하다는 얘기입니다. 불공평하다. 왜냐하면 내가 저축했지만 그 저축한 돈을 갖다가 뭐예요? 은행에다 맡기면 누군가가 빌려다가 투자할 거 아니에요. 남의 필요죠. 남의 필요. 남의 필요에 쓰일 목적으로 저축한 돈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를 갖다 부과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좀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측면은 있죠. 그렇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설득력이 없는 논리예요. 사실은. 어디까지나 주관이 개입된, 가치 판단이 개입된 말이기 때문에 별 설득력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소득세가 수평적 공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수평적 공평성. 뭐냐면 비교해보면 됩니다. 자, 모든 면에서 똑같아요. 오직 저축 성향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저축 성향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두 사람이 있다. 근데 자, 소득세를 갖다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뭐예요? 저축 성향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거죠. 저축 성향이 높은 사람이 뭐예요? 저축 성향이 높은 사람이 이자 소득을 더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수평적 공평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똑같은데 저축 성향만 차이가 있다. 저축 성향이 높은 사람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것이죠. 수평적 공평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늘날 사회에는 또 뭐예요? 중요한 게 수요 측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소비를 많이 해야 되느냐, 저축을 많이 해야 되느냐.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우리가 재난지원금이 있었는데 그걸 안 쓰고 저축하면 어떻게 돼요? 지급한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다 써야 합니다. 써야만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어야 총수요가 늘고 총수요가 늘어나야만 생산도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건데 안 써봐요. 어떻게 되겠는가. 근데 오히려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다. 불공평하다는 얘기죠.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자, 먼저 최적 물품세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최적 물품세가 있고 또 최적 소득세가 있는데 어떻게 물품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관해 갖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램지의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램지의 접근 방법인데 이거는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일단 조세 수입의 목표는 주어졌습니다. 자, 세금 징수하는 금액의 목표는 정해졌는데 이건 달성을 하면서 자, 조세 수입은 달성하면서 초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초과 부담을 최소화한다. 겁니다. 그래서 자, 초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물품세 구조를 갖다 모색하는 거예요. 일단은 목표는 달성하면서 조세 수입의 목표는 달성하면서 초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물품세의 구조를 갖다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램지의 접근 방법인데 그 램지의 기본 아이디어를 갖다 그 이후에 나온 많은 이론들도 그걸 따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램지의 접근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물품세 체계에서 초과 부담의 총합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상품에 적용되는 세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수리적으로도 분석을 하고 그래프 가지고도 분석을 할 수 있고 한데 여기서는 기본 아이디어만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물품세 체계의 초과 부담 총합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세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 이제 기본적인 전제는 그렇습니다.
각 상품으로부터의 조세 수입에 한계 초과 부담이 해갖고, 자, 지금까지 초과 부담은 excess burden이었죠. excess burden인데 한계입니다. marginal excess burden, MEB라고 쓸 것입니다. 조세 수입에 한계 초과 부담이 같아지도록 세율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뭐를? 세율을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라는 개념은 뭐 이제 익숙하니까 뭐 굳이 설명할 거 없죠. 한계. 자, 한 단위 더 추가했을 때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것 또는 부담이 증가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죠. 초과 부담이니까. 자, 조세 징수액을 1원 증가시켰을 때, 어떤 조세 징수액을 1원 증가시켰을 때 발생하는 초과 부담을 한계 초과 부담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도 쌀과 옷을 소비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를 갖다 고려합니다. 그럼 쌀에 대해서 TX의 세율로 물품세를 갖다 부과한다. 이럴 때 초과 부담, 앞에서 계산했던 겁니다. 앞에서 그래프 가지고 봤던 거예요. 자, 초과 부담 해가지고 2분의 1 TX 곱하기 P 델타 X입니다. 앞에서는 델타 Q라고 표시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쌀을 X라고 표시했죠. 그래서 델타 X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쌀에 대해서만 세율금을 갖다 부과한 거예요. 그래서 초과 부담은 2분의 1 TX, PX, 델타 X고, 자, 조세 수입은 얼마예요? 조세 수입은 네모로 표시했었죠. 앞에서 네모로 표시해가지고 뭐예요? TX 곱하기, 자, 요거는 이제 뭐예요? 거래액이죠. 이제 XT는 거래량인데 거기다가 가격을 곱했으니까 거래액이죠. 거래액에다가 세율 곱한 것만큼이 조세 수입이죠. 그래서 여기서 XT라고 할 때는 T라고 표시했는데 조세 부과 후의 수요량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쌀에 부과되는 물품세를 단위당 1원 더 올렸어요. 물품세를 단위당 1원 더 올렸다. 1원 더 올렸다고 하면은 초과 부담의 증가분이 나오죠. 자, 초과 부담의 증가분은 역시 여기다가 자, PX에다가 TX 곱하기 PX에다 1 더한 거예요. 1원 더 올렸으니까 1원 더 올려가지고 계산한 결과가 2분의 1 델타 X가 나옵니다. 2분의 1 델타 X. 초과 부담의 증가분이에요. 초과 부담의 증가분. 그래서 여기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단위당 세금 1원을 더 올렸을 때, 얻을 수 있는 조세 수입의 증가분은 XT입니다. XT. 여기서 앞에서 얘기했죠. 조세 부과 후의 수요량이라고 얘기했었죠. XT. 가지고 이걸 XT를 갖다 또 한계 조세 수입이라고 표현합니다. 한계 조세 수입이라고 표현해요. 한계 초과 부담하고, 자, 초과 부담의 증가분이 바로 한계 초과 부담입니다. 초과 부담의 증가분이 한계 초과 부담, 한계 조세 수입 해가지고 XT 나왔습니다. 자, 한계 초과 부담 MEB는 자, 세율 상승 때문에 발생하는 초과 부담의 증가분인데, 자, 초과 부담의 증가분인데 이걸 갖다가 한계 조세 수입으로 나눠서 구합니다. 여기서는 한 단위당 해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자, 초과 부담의 증가분인데 원래 한계는 뭐예요? 하나 1원을 더 걷었을 때이기 때문에 뭐예요? 자, 초과 부담의 증가분을 한계 조세 수입으로 나누어서 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자, 쌀에 대한 물품세 한계 초과 부담은 MEBX XT분의 2분의 1 델타 X고, 옷에 대한 물품세 한계 초과 부담도 같이 여기서 유추할 수 있죠. 자,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EBY를 갖다 구하게 되면 YT분의 2분의 1 델타 Y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물품세 체계에서 나오는 총 초과 부담을 극소화하는 거예요. 자, 총 초과 부담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한계 초과 부담이 같아야 합니다. 두 한계 초과 부담이 같아야 한다는 거. 자, 그래서 XT 여기 2분의 1 다 있으니까 뺍니다. 2분의 1은 빼고요. 여기 양쪽에 2분의 1 다 있죠? 빼고 XT분의 델타 X, YT분의 델타 Y 같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램지 규칙이라고 그래요. 아주 유명한 규칙이에요. 이게 램지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 관계 XT분의 델타 X 이퀄 YT분의 델타 Y를 갖다가 램지 규칙이라고 해요. 두 한계 초과 부담이 같아야 한다는 거죠. 램지 규칙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램지 규칙이 갖는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자, 조세 제도로부터 나오는 초과 부담을 극소화하는 거였죠. 초과 부담을 극소화한다. 자, 초과 부담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품의 수요량 감소가 같은 비율로 일어나도록,
자, 세금을 부과하면은 수요량은 다 감소했었죠. 근데 모든 상품의 수요량 감소가 같은 비율로 일어나도록 자, 세율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램지 규칙의 임플리케이션이에요. 자, 모든 상품의 수요량 감소가 같은 비율로 이루어지도록 세율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미 나왔던 결론이지만 그 결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램지 규칙의 결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세수가 주어져 있는 상태. 조세 수입은 똑같습니다. 주어져 있어요. 세수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초과 부담을 최소화한다. 초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두 재화 사이의 물품세 세수 1원당 한계 초과 부담이 같아야 한다는 거죠. 한계 초과 부담이 같아야 한다. 이게 바로 램지 규칙입니다. 세수가 주어진 상태에서 초과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두 재화 사이에 물품세 조세 수입 1원당 한계 초과 부담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램지 규칙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램지 규칙과 관련해 가지고 모든 상품에 대해서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세 체계가 반드시 최적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상품에 대해서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세 체계가 반드시 최적일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논쟁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소주 한 병에도 10%, 소주 한 병에도 10%, 그 다음에 뭐 3천만 원짜리 승용차를 사도 10%. 그러니까 이 금액이라든가 상품의 성격과 관련없이 똑같잖아요, 이게. 우리가 소주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필수품, 서민의 애환을 달래주는 필수품이고, 고급 승용차 같은 경우는 아닌데, 똑같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건 이것이 반드시 최적일 이유가 없다는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겁니다. 이로부터 우리가 또 역탄력성 규칙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역탄력성. 자, 지금 이제 앞에서 봤던 그 램지 규칙에서 나오는 거예요. 쌀과 옷에 대한 보상 수요의 탄력성입니다. 이제 그냥 수요 탄력성이 아니라 뭐예요? 보상 수요 탄력성. 엡실론 X, 엡실론 Y라고 하면 확인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자, TX 곱하기 엡실론 X 하게 되면 XT분의 델타 X가 돼요. 아까 봤던 세율이죠. 자, 조세 부과로 인한 쌀 수요량 감소 비율. 그 다음에 TY 곱하기 엡실론 Y 하게 되면 YT분의 델타 Y. 조세 부과로 인한 옷 수요량 감소 비율이죠. 자, 앞서 봤던 램지 규칙을 다시 표현하는 겁니다. 램지 규칙을 다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램지 규칙은 이 두 가지가 같다는 거였죠. 두 가지가 같다는 거였으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이 같다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램지 규칙을 다시 표현하게 되면 자, tx 곱하기 엡실론 x 이퀄 ty 곱하기 엡실론 y가 되는 거죠. 이 관계입니다. 가지고 이걸 또 다시 정리하면 ty분의 tx는 엡실론 x분의 엡실론 y, ty분의 tx인데 엡실론 x분의 엡실론 y입니다. 자, 흔히 이걸 역탄력성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주의해서 봐주셔야 돼요. 역탄력성 규칙이다. 역탄력성이에요. 인버스 일라스티시티. 역탄력성 규칙이다. 그래서 램지 규칙하고 똑같은 거 램지 규칙에서 나오는 겁니다. 램지 규칙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역탄력성 규칙 개념도 자,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자, 각 상품에 적용되는 물품세의 세율을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반비례하도록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품에 적용되는 물품세의 세율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반비례하도록 정해야 한다. 가지고 가격 탄력성이 높은 상품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가격 탄력성이 작은 상품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수요 탄력성의 크기와 관련해 가지고 자, 일상에 꼭 있어야 되는 필수품. 일상에 꼭 있어야 되는 필수품은 수요 탄력성이 아주 작아요. 반면에 사치품은 탄력성이 아주 크죠. 근데 탄력성이 큰 사치품에 대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탄력성이 작은 필수품에 대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배적 측면을 고려할 때 역탄력성 규칙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문제가 있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렇죠.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탄력성이 작은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높은 세율. 탄력성이 큰 사치제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저소득층한테 불리한 것이죠.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 분배적 측면을 고려할 때 역탄력성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규칙에 램지 규칙에 이어가지고 또 한 가지가 콜렛 헤이고 규칙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제시한 규칙이에요. 콜렛 헤이고 규칙. 그래서 콜렛 헤이고 규칙은 자, 현실적으로 우리가 여가 소득의 선택 모형 같은 경우 여가 소득의 선택 모형에서 예컨대 여가를 즐긴다. 여가에 대해서 세금 부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 안 하고 논다고 일 안 하고 여행 다니고 논다고 세금 부과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여가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걸 인식하고 대신 여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과세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여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과세한다. 여가를 즐기는 분들이 흔히 많이 입는 옷 있죠. 요새 뭐 레저용 옷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엄청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레저용 옷도 참 아주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뛰어납니다. 저도 이제 제가 사는 동네에 조그만 산이 있습니다. 산 아주 낮아요. 아주 낮은 산인데 문학산 아래 동산입니다. 근데 뭐 문학산은 좀 그래도 약간 높이가 있죠. 약간 그것도 앞동산이나 마찬가지지 무슨 뭐 그렇지만 뭐 옛날에 그래도 임꺽정이 산차가 있던 산이니까 저쪽에 계양산, 황해도의 구월산까지 해가지고 임꺽정이 소굴이 있던 그런 산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깊이가 있죠. 근데 그 아래 봉우리입니다. 거기까지만 가도 뭐예요? 완전 히말라야 온 사람들처럼 그 히말라야 등산 온 사람들처럼 복장을 챙기고 옵니다. 그래서 저는 청바지 입고 이렇게 뭐 대충 운동화 신고 올라갔는데 완전히 거지에 산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그렇게 여가를 즐기는 분들이 꼭 복장을 챙겨 입잖아요.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도 요새 뭐 쫄바지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레깅스 뭐 이런 것들 입고 다 거기에 맞는 복장이 있는데 완벽하게 갖춰 있습니다.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 옷에 대해서는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겁니다. 세금을 무겁게 부과해도 사잖아요. 이게 바로 여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과세하는 방법이죠. 그런 겁니다. 여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과세하는 방법. 그래서 여가와 보완적인 상품이죠. 여가와 보완적인 상품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높은 세율. 그리고 여가와 대체적인 상품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여가와 대체적인 상품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레저복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높은 세율. 반면에 거의 뭐 작업복 수준의 옷 같은 데는 뭐야?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콜렛 헤이고 규칙의 아이디어는 그런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직접세와 간접세 간의 선택 문제였죠. 직접세와 간접세 간의 선택 문제에 대해서 세율의 차등을 둔 물품세 제도. 자, 세율의 차등을 둔 물품세 제도 뭐예요? 간접세죠. 간접세가 더 낫다는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물품세 제도가 바람직하다. 즉 간접세가 더 낫다는 주장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최적조세 해가지고 분배적 임플리케이션입니다. 분배적 임플리케이션.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자,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평성의 측면에서도 적절한 성격을 지녀야 자, 진정한 의미에서 최적조세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지금까지 논의했던 내용입니다.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평성의 측면에서도 적절한 성격을 지녀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최적조세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분배적 결과에 대해서도 적절한 고려를 하는 최적조세 모형 설정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분배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를 한 이런 최적조세 모형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만약에 분배적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최적 물품세를 위한 램지 규칙은 수정돼야 되는 거 맞죠? 앞에서 우리가 램지 규칙 나가서 역탄력성 법칙을 봤는데 당연히 수정돼야 되는 거죠. 사치제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 필수제에 대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건 당연히 분배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수정돼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이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평등주의적 성향을 전제하느냐에 따라 램지 규칙에 대한 수정폭은 달라질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평등주의적 성향을 전제하느냐에 따라 램지 규칙에 대한 수정폭은 달라진다. 또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자, 사치제하고 필수제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소비 패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도 이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최적의 조세는 어때야 될 것인가 하는 건데 항상 효율성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자, 내내 강조된 내용 중에 하나죠. 가지고 램지 규칙과 콜렛 헤이그 규칙 이런 것들, 또 역탄력성 규칙 같은 것들,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개념들입니다. 그리고 분석 모형은 다 무차별 곡선 모형을 이용하죠. 그래서 거기에 좀 익숙하게 적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1학기가 끝난 거죠. 1학기가 끝났고 이제 시험을 갖다 보셔야 되는데 기말 시험은 뭐 공지하겠습니다. 저한테 자꾸 메일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기다리면 제가 지금까지 한 것처럼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냥 메일 계속 보내가지고 확인도 하기 어려운데 지금 워낙 많이 와가지고 제가 곧바로 공지할 것입니다. 공지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예, 한 학기가 끝난 게 아니라 한 학기가 다 끝난 거죠. 진짜 끝났습니다. 뭐 어려운 시기 참 겪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방학도 보람차게 보내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